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정찬배입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총선에 출마하려고 하는 공천 후보자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기는 공천을 강조했습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서울과 제주, 광주를 시작으로 닷새간 공천 신청자 820명에 대한 면접 심사를 합니다. 선거구별 공천 신청자가 한꺼번에 면접을 보게 되는데 후보자별로 1분 동안 자기소개를 한 뒤 질문을 받습니다. 오는 16일에서 17일 예정된 영남권 후보 면접이 가장 치열할 전망인데 서울 일부 지역구에도 인지도 있는 전현직 의원 등이 몰리며 경쟁이 예상됩니다. 서울 강남을에선 박진 전 외교부 장관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등이 면접장에 들어갑니다. 서울 중성동 을의 경우 하태경 의원, 이영 전 중기부 장관, 이해훈 전 의원 등이, 서울 양천 갑에선 조수진 의원과 정미경 전 의원, 구자룡 비대위원이 면접에 나섭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을 향한 양지 출마 비판에 대해 누구도 룰에 어긋나게 밀어넣을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양지를 원하죠. 공정한 공천을 하는 것은 제가 이끄는 당의 시스템이 할 몫입니다. 공관위는 단수 추천의 경우 면접 다음 날 후보를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조국 전 장관이 오늘 부산에서 신당 창당 등 출마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조국 전 장관의 출마를 놓고 총선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총선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습니다.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났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신당 창당의 불가피성을 이해한다며 민주당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고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 고향 부산에 있는 부산민주공원에서 이번 총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조 전 장관의 신당 움직임을 놓고 곤혹스런 표정입니다. 신당이 공식화하면 정권 심판론 구도가 흐트러지고 중도층 표심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공천 신청자 가운데 하위 20% 평가자에 대해 개별 통보를 시작하는 등 일정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하위 10에서 20%에 포함되면 경선 과정에서 본인 득표율의 20%를, 하위 10%는 30%를 감산해 사실상 공천 배제란 평가가 나옵니다. 결과에 따라 친명, 비명 간 계파 갈등으로 이어지거나 일부가 탈당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공천을 마무리하고 본선 준비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황민진이다. 57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상황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여론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신문 3면입니다. 한동훈 효과 그리고 명품백 분노. 여야는 1년 만에 다시 1%포인트의 초접전 벌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총선 57일 앞둔 상황에서. 자, 지지율이 지금 초박빙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18세 이상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은 40.9%, 민주당은 41.8%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조사보다 1.1%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은 3.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양당 간 차이가 5.4%포인트에서 0.9%포인트로 좁혀지면서 11개월 만에 가장 적은 격차를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격차가 1%포인트 안으로 들어온 것도 지난해 2월 이후 처음입니다. 1%포인트 안에 초접전이다. 자, 특히 격전지로 예상되는 곳이 수도권 그리고 캐스팅 보트라고 할 수 있는 충청인데 여기서도 변화가
심상치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에서는 지난주 대비 국민의힘이 2.2%포인트 상승한 36.2%, 민주당은 6.1%포인트 하락한 41.6%를 기록했습니다. 인천, 경기는 41.4%, 민주당은 43.3%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고 캐스팅 보터인 대전, 세종, 충청의 경우 국민의힘은 지난 조사보다 7.2%포인트 올라서 지지율 46.7%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11.4%포인트 떨어져 35.9%가 나왔습니다. 예. 자, 최근까지 양당 지지율 어떻게 변화돼 왔는지 그 추이가 중요한데요. 추이를 보시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빨간색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반면에 민주당은 작년 10월에 50%대에 달했는데 어제는 41.8%까지 하락을 한 모습. 자, 먼저 국민의힘 지지율부터 분석해 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한동훈 효과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이 방송에서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종의 뭐랄까요, 슬기로운 여당 대표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무엇보다도 대통령과의 공개적인 충돌이 있었습니다만 바로 그 다음 날 이 서천 화재시장 현장에서 90도 폴드 인사가 상징하는 나름대로 하니까 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강하게 목소리를 낼 땐 내지만 또 그러면서도 또 이 지금 대통령을 나름대로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상당히 하니까 지금 여당 내의 여러 가지 갈등은 나름대로 봉합시키면서 차별화를 보여줌으로써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용산의 출장소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일단 넘어섰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비대위원장 되고 나서 지금 이번 총선 구도를 8.6 운동 특권 세력의 청산이라는 구도를 나름대로 설정을 했는데 그것이 일단 그것이 먹힐지 안 먹힐지 상당한 이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만 일단 그 정치적인 이슈, 정치적인 뉴스를 독점하는 데는 성공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힘의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의 반등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반대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일종의 자책골을 지금 계속 넣고 있는 것이 아닐까. 자책골?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 내의 비명과 친명의 지금 계파 갈등이어서 지금 최근에는 또 불거진 것이 친명과 친문의 또 갈등이잖아요.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정권 교체를 두고 둘러싼 여러 가지 책임론 공방이 상당히 그러니까 지지층들까지 약간은 좀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지지율을 깔아먹는 그런 하나의 요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문제는 이번의 지금 오늘 보여준 이 여론조사가요. 분명히 지금 또 숨어있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7일 날에서 8일 날 조사한 겁니다. 설 연휴 직전에 조사를 한 건데 7일 날 저녁에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한다면 대통령의 지금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대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8일 날까지 이 여론조사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또 하나는 지금 설날 이 전국적인 민심이 다 한번 이렇게 섞였는데 그러한 민심의 변화가 지금 아직 잡히지 않았다. 또 하나는 설 바로 직전에 지금 이번 선거의 가장 큰 구도 변화 중에 양당 구도가 아니라 3자 구도로 갈 수 있는 제3지대 빅텐트가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여론도 지금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지금 이 양당의 지지도 추이가 이대로 갈지는 좀 더 지켜볼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현재까지 41.8대 40.9. 여기에는 아직 김건희 여사 명품백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에 대해서는 반영이 좀 덜 됐다라는 분석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의 지지율이 낮아지는 것만은 분명한 추세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서울, 인천, 경기, 충청 이쪽에서 민주당이 유리했던 편인데 지금 이제 굉장히 박빙으로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 추이를 쭉 보면은 민주당은 이렇다 할 개혁, 혁신 이러지 안 떠오릅니다 지금. 최근에 친문과 친명 간의 갈등 이런 것만 자꾸만 이미지화 된단 말이에요. 친명, 비명 간의 갈등도 있었습니다만 게다가 지금 당내 갈등에다가 또 이 공관위원장까지 또 친문 얘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쨌든 국민의힘은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과연 이번 선거를 칠 수 있을까 정도의 걱정을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지난해 29일 날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분명 분위기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항상 지적해 왔던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설정하냐는 문제고, 또 하나가 이제 공천 갈등이 분명히 이제 양당이 다 있을 겁니다, 아마. 특히 국민의힘이 공천 갈등, 이른바 친윤과 그리고 이제 그 비윤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이게 변수일 것 같은데, 역시 중요한 거는 민주당 내부에 여러 가지 갈등이 더 큰, 저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현재로서 그렇게 봅니다. 예. 예. 자, 결국 이렇게 초접전을 벌이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총선은 이제 카운트다운을 시작을 했고요. 총선이 가까울수록 여나 야나 뭐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한 편의 영화가 두 편입니다. 정확하게는 정치권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 두 나라로 나아갈 수가 있었을까?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is documents and archival sources. 자,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합니다. 건국전쟁, 어떤 영화입니까? 네, 이 영화는 북한 전쟁과를 다룬 김일성의 아이돌로 주목받은 김덕영 감독이 만들었는데요. 미국 국립문서기록 관리청에서 발굴한 자료 등을 토대로 2년 넘게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예. 내용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젊은 시절 독립운동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재임 기간, 농지개혁과 같은 업적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 이 전 대통령의 사진과 영상 자료, 그리고 며느리인 조혜자 여사를 포함한 주변 인물과 전문가 인터뷰 등이 나옵니다. 특히 감독은 이 전 대통령이 귀국하기 전에 소련이 38선 통행을 금지했다는 등 역사적 사실을 들어서 이 전 대통령을 독재자로만 폄훼해온 측의 의견을 반박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로 좀 재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 근데 지금 뭐 개봉 11일 정도 됐는데 24만 관객을 돌파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건국전쟁은 올해 다큐 영화 최고 흥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 1일 박스오피스 5위로 데뷔를 했는데 설 기대작들에 밀려서 한때 7위까지 떨어졌으나 연휴 4일간 14만여 명이 몰리며 다시 3위로 올라섰습니다. 다큐 영화에서 일주 관객 5만 명은 쉽게 넘보기 힘든 마의 고지인데, 건국전쟁은 이 고지를 만 하루 만에 올라선 겁니다. 그리고 흥행 속도도 매우 빠른데요. 개봉 9일째 12만 고지를 곧바로 달성했고, 흥행 열기에 지금 상영관도 2배 이상 늘려 개봉 당일 전국 132곳에서 현재 전국 301곳에서 상영이 되고 있고, 이달 중순에 미국에서도 개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그리고 흥행, 그 요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뭐 제가 보기에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면요. 첫째는 이제 최근에 그 총선 앞두고 보수하고 이제 진보진영이 결집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보수 진영 내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 이게 재평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수 유튜브에서도 계속 건국 전쟁을 소개하면서 후기를 올리고 있어요. 예. 이런 게 첫째 저는 원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서울의 봄이라고 있었잖아요. 예. 얼마 전에 한 1,300만이 넘은 걸로 저 아는데, 그거는 이제 진보 진영에서 많이 동렬했어요. 예. 서울의 봄을 보자. 근데 지금은 오히려 거기에 대한 경쟁 심리, 보수 진영에서는 이제 건국 전쟁을 계속 권하는, 서울에 보면 이제 그 경쟁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 이제 세 번째는 영화가 이제 그 아주 이제 팩트, 새로운 몰랐던 이런 이제 팩트들이 많이 공개가 되고 있다. 토지 개혁과 관련된 네, 이런 이제 그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 본 사람에게 후기를 많이 읽어보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마지막에 전부 어르신들이 눈물을 흘리고 또 이게 일어서서 마지막에 기립박수를 치고 이런 게 입소문을 타면서 흥행이 되고 있지 않나 이래 봅니다. 예. 자, 한동훈 위원장 역시 극장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나오던데요. 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고 공과 과가 다 있을 수 있죠. 90년을 사셨던 분이니까.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 굉장히 결정적인 중요한 결정을 적시에 제대로 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평가는 독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좀 박하게 되어 오고 폄훼하는 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영화를 잘 봤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뿐만 아니라 여권 인사들의 이 건국 전쟁 관람 인증 릴레이 저도 봤습니다. 이런 게 막 이어지고 있대요. 자, 이 시점에 국민의힘은 왜 이 영화에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아무래도 헤게모니 싸움에서 총선을 앞둔 헤게모니 싸움에서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는 생각이 아마 지금 지배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그 이탈리아의 좌파학자가 이야기했던 이 지금 헤게모니 싸움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문화 등을 통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이걸 통해서 시민사회를 장악을 하면 사회주의 혁명을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다는 뭐 그러한 논리를 제기를 했던 이 사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위 말 진보 좌파들 같은 경우는 이 지금 특히 영화 같은 이러한 이 수단을 통해서 일종의 뭐랄까 민심을 장악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이 전술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이번에는 건국전쟁이잖아요. 예. 바로 이 지금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 기억하시겠지만 백년전쟁이라는 영화가 그러니까 지금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친일 행각을 아주 그러니까 부각시켜서 그때 상당한 사회적 논란이 되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보수 진영이 상당히 조금 뭐랄까요 이 역사적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인식의 싸움에서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것도 사실이고요. 특히 2017년도 대선 직전에 개봉됐던 영화가 노무현입니다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 같은 경우는 개봉된 지 열흘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어요. 그런데 그때 2017년에 5월 달에 뭐가 있었죠? 대통령 조기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 분위기를 타면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이제 이 보수 진영 입장에서도 더 이상 이런 이 좌파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 이런 영화 부분이 있는 데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 지금 토지개혁을 통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경제체제를 바꿈으로써 이 이제 북한에 대한 체제 경쟁이 이겼다는 부분 그리고 한미동맹을 강조할 수 있는 것이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맺었던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부분을 부각시켜서 이런 부분들을 보수층 더 나아가서는 중도층에게 어필하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이 영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씨는 내가 보이는 죽음과 경쟁하는 사람이다. 지는 싸움을 스스로 선택해가지고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각인되기 시작했다. 국민이 결코 독재를 영원히 용납하지 않는다. 세상에 왜 이런 사람들일까? 국민이 있는 곳에 김대중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기류의 김대중. 자, 저 영화는요, 청년사업가 출신의 김대중이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무엇보다 1987년 대선 후보로 나서기까지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지금 방대한 양의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저 영화가 어떤 영화고 어떻게 평가하시고 있습니까? 전 저 영화는 보지 못했어요. 예. 보지 못했는데 내용은 뭐 이제 대충 지금 말씀하신 거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는 공과 과가 이렇게 뚜렷한 분이 아닙니다. 되게 공이 많이 부각되고 있죠. 민주화의 이제 공인데 어쨌든 기류의 김대중이라는 영화는 지금 이제 이 뭡니까 이 건국전쟁하고는 그렇게 관계를 많이 끄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비슷한 영화가 뭐 조국에 관련된 영화도 있고 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영화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전반적인 걸 보면은 지난번에 서울의 봄 개봉했었잖아요. 얼마 전에. 서울의 봄을 또 좌파 영화라고 또 그럽니다. 전 그 좌파 영화라고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영화라는 게 어쨌든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건 그건 뭐 나무랄 수가 없어요. 정치 현실이니까. 문제는 이거죠. 제가 아까 보니까 박수효 의원 같은 경우가 이번 총선은 무슨 뭐 전쟁에 대해 4월 총선은 제2의 건국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다큐멘터리 이 역사에 너무 과만 이제 부각됐던 거에 반해서 공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자꾸만 의원들이 이렇게 자꾸만 뭐 제2의 건국전쟁이다 총선이 이렇게 가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 이념 갈등 부추기는 거예요. 총선에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총선 이용하려는 그런 심리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걸 과도하게 제2의 건국전쟁이라고 얘기를 하고 말이죠. 이렇게 된다면은 역사를 왜곡할 수가 있어요. 예. 제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이승만 전 대통령이야말로 정말 공과 과가 뚜렷한 분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여기 이제 건국전쟁에 나온 여러 가지는 저는 동의해요. 한미상호 방위조약 저도 뭐 한국 현대사 공부한 사람으로서 한미상호 방위조약이라든지 유상보수, 유상분배, 농지개혁 이런 것들은 잘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냥 긍정평가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승만 전 대통령은 발췌개헌, 4.4 5.18개헌, 그다음에 부산 정치파동, 반민특위 해체 이로 말할 수 없는 그 과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어느 한쪽만 부각시켜가지고 정신이 이렇게 과도해 간다면 이거야말로 이념 갈등으로 갈라치게 하는 겁니다. 전 그래서 긍정적 면을 보되 균형적으로 보되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정치인들이 이거 총선 이용하려 한다면 이거는 전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걸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도 김대중 대통령과 관련한 이 영화 시사회를 찾았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정말 큰 거목으로 그 고난을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바꿔오신 그 삶을 잘 조명한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뭐 영화는 영화일 뿐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영화가 지금 한 4편 정도가 정치인 관련된 영화가 쭉 그렇게 개봉이 됐었고 지금도 상영 중인 영화가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다룬 영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을 다룬 영화들도 최근에 개봉이 됐었습니다. 근데 큰 뭐 한 30만, 11만 이 정도에 그쳤었다고 하는데 현재 이 설을 전후해서 또 영화들 많이 봐서인지 아니면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이 영화를 어떻게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심을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집에서 보는 요즘에 뭐 OTT라고 하죠. 넷플릭스 드라마도 논란이 되고 있대요. 그만큼 요즘에 총선에 민감하다. 이 차원입니다. 저 사진, 저 장면 때문이래요. 한 죄수가 초밥을 먹는 장면인데 저 등장인물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넷플릭스 한 드라마 속 이제 7화에 등장한 인물인데요. 건설사 대표로 형정국 회장 이 캐릭터가 나옵니다. 이 캐릭터가 이재명 대표를 연상케 한다는 건데 이제 반백의 머리를 뒤로 넘긴 헤어스타일과 안경 낀 모습이 좀 이 대표와 닮았고 극중 수감된 형 회장이 접견실에서 이 초밥을 먹는 장면도 좀 논란이 됐습니다. 지금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가 연루된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김 씨가 초밥을 10인분씩 집으로 배달을 시켰다는 폭로가 나왔었기 때문인데요. 이 장면은 원작엔 없었다고 합니다. 또 형 회장의 죄수 번호 저기 나와 있죠. 4421이라고 써 있어요? 네, 4421인데 지금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가 챙긴 수익 4,421억 원과 일치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호. 이 역시 원작에는 없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측은 해당 내용은 사실 무근이라며 이제 특정 인물과 전혀 상관없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자, 저런 장면이 나오면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좀 발끈할 만은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 뭐 특정 인물과 상관없다고 했는데 이게 안 믿깁니다. 얼마 전에 4, 5년 전에 그 아수란가 있었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그 대장동 문제를 다룬 게 아닌가 이렇게 있었죠. 예. 근데 이번에도 이게 저는 우연이 아니라 봐요. 어떻게 4,421억 이걸 이게 우연이라 볼 수 있습니까? 예. 4421이. 예, 숫자. 그리고 이제 그 초밥도 그때 10인분 법인카드로 경기도 유용해서 이제 시킨 거 있잖아요. 예. 샌드위치하고 초밥. 이것도 이게 우연히 어떻게 교도소에서 초밥은 실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교도소 음식 중에. 예. 근데 초밥도 저는 법카를 비유한 거고요. 배우도 약간 안경에 백발머리. 지금 이게 외모가 좀 딱 좀 닮았잖아요. 그건 뭐 그 개인적이라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외모까지는 뭐.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결코 이제 우연은 아니고 저는 이재명 대표를 이제 겨냥해서 의도적으로 삽입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죠. 예. 그래서 저 논란도 있습니다. 요즘 뭐 영화 한 편 그리고 OTT에 나오는 드라마 한 편이 총선 앞두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 국민의힘에서는 또 민주당에서는 유권자들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할까요? 이 투표장에 갈 때 어떤 생각을 갖고 투표를 하게 만들어야 되느냐. 지금 영화까지 이럴 정도라면 그게 이른바 프레임 아니겠습니까? 근데 막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면 코끼리 생각한다고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코끼리가 튀어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당의 얘기 들어보죠. 먼저 국민의힘이 내세운 건 이거였습니다. 유능하고 준비된 분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이 운동권 특권 세력이 막고 있는 겁니다.
임종석과 윤희숙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습니까? 오직 운동권 경력 하나로 수십 년간 기득권 차지하면서 정치 무대를 장악해온 사람들이 민생 경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운동권 청산론을 빼들었죠. 민주당은 이렇게 맞대응합니다. 아니, 운동권을 물어나라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일본과 일제시대였으면 우리는 독립운동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친일파인 겁니다.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겠어요. 뭐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찰도 일제 고등검사 다 했고요. 경찰 마찬가지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지금 현재 검사 출신의 대다수가 지금 진출하려고 하는데 자기들 그 흐름을 전문가 대 뭐 민주화운동 세력, 그러니까 민주화운동을 폄하하기 위한 걸로 보는데 이게 꼭 독립운동가들을 폄하했던 친일파들의 논리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운동권 청산론은 바로 친일파들의 논리다. 독립운동을 폄훼하는 거다. 어떻게 논평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 저는 좀 황당한 게요. 예를 들어 이제 최강욱 의원도 이제 재판할 때 위국 헌신 군인 본분 안중근 의사의 글귀를 마스크에 쓰고 재판 나왔어요. 오.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도 이봉창 기념관 있잖아요. 갔다가 이게 갔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죽은 사람을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저는 봅니다. 아니, 예를 들어 이제 운동권 중에 이인영, 우상원, 안노지만, 그다음에 임종석, 그리고 정청래, 윤건영 이런 데 수많은 운동권 출신들이 독립운동을 한 건 아니잖아요. 어디 비유할 때다가 비유해야지. 그분들이 특히 송영길 대표는 돈봉투 뿌린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저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제 마치 독립운동가하고 또 이게 반대는 친일 이렇게 몰아가는 거 이거는 이제 황당무계한 저는 궤변이고 비유 자체가 안 되고요. 더 이상 이제 순국 선열들 명예를 훼손하지 마라 이렇게 논평하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독립운동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지난 80년대 이 민주화운동을 그들만 하지는 않았죠. 넥타이 부대가 있었고 수많은 학생들의 이 필부들의 그런 같은 함성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그들이 서 있었던 건데 그 과실만 그분들이 가져간다는 건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듣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홍익표 대표인가요? 그분이 운동권 청산론에 대해서 친일파 같다, 독립운동가다, 자기들을 독립운동가처럼 얘기했던데요. 어느 독립운동가가 돈봉투를 돌리고 어느 독립운동가가 룸사롱에서 쌍욕을 합니까? 저는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하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결국 운동권 청산론을 얘기했더니 친일파다 이렇게까지 지금 논리가 확장돼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한동훈 위원장 말씀처럼 이 운동권 중에서 예를 들면 독립운동가 돈봉투 돌리고 독립운동가 하느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가 중에서도 배신과 변절한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대표적인 분이 3.1운동 때 33인 중에 한 명이었던 최리 선생이잖아요. 일종의 일제 말기 때는 상당히 일제의 부역 그걸 한 혐의로 결국은 반민특위까지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리 선생뿐만 아니라 초창기 이 지금 순수한 마음으로 독립운동에 나섰다가 여러 가지 일제의 강고한 탄압과 또 이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서 일탈한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독립운동가들을 다 같이 폄하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운동권 세력들이 상당히 특권을 누리고 있는 부분 저도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만 그러나 80년이라는 시대 엄혹한 시대 상황에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민주화에 앞장섰던 그러한 이 86 운동권들의 또 이 고귀한 희생과 그 정신은 또 기릴 부분은 기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86 운동권의 특권을 청산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그만큼 했으면 됐고요. 이제는 한동훈 위원장의 미래 비전, 시대 정신을 그걸 통해서 총선을 돌파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는 국민 전환할 때가 됐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오늘부터 닷새 동안 공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면접 심사에 들어갑니다.
자, 그야말로 진짜 공천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공천 전략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다 같이 원팀으로 4월 10일 선거에 승리하기 위한 전략을 짤 것이고 우리가 총선에 승리할 수만 있다면 그분이 어떤 분이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든 그런 것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 우리는 당에 와서 당의 건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제대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분이라면 어떤 분이라도 공천하고 어떤 분이라도 모셔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길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공천을 해야 된다. 아, 그렇죠.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공천을 당연히 해서 이겨야 되겠죠. 그러면서 누가 떠오르냐. 아마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분에 대한 차출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듣고 변하고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요. 저는 또 이건희 회장님 말씀 중에 참 제가 깊이 생각한 게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 인유한 전 혁신위원장입니다. 지금 물론 인유한 혁신위원장도 개인적으로는 아는 사람들은 뭐 안다고 하는데 총선을 마음속에 혁신위원장 되기 전에 좀 염두에 두고 있었대요. 근데 혁신위원장 하면서 에이 내가 나까지 나갈 수는 없지 하고서 포기를 하고 있었다는데 어느 지역이 검토가 되고 있었어요? 네, 인 전 위원장 근무지가 있는 세브란스 병원이 있는 서울 서대문갑에 출마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인 전 위원장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 큰 역할을 해주셨고 상징성이 있다며 저희 당으로서는 인 전 위원장께서 어려운 곳에 출마해 주신다면 좋겠지만 인 전 위원장 뜻이 더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공관위는 조만간 인 전 위원장을 만나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인유한 위원장의 뜻이 중요하다. 인유한 위원장은 뭐라고 했는데요? 네, 하지만 인 전 위원장은 다 지나간 일인데 왜 그러냐 금시초문이라고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지도부에서 정식으로 요청이 와도 받을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례대표 출마나 입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답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역 출마 여기가 지금 우상호 의원 지역구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뭐 운동권 총선은 얘기 나왔습니다만 우상호 의원이 운동권의 뭐 대표 주자죠 민주당 내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상호 의원이 지금 불출마 선언했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는 안 될 겁니다. 민주당이 다른 사람을 공천할 텐데 이 서대문갑 자체가 인유한 위원장이 볼 때 녹록지 않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이 있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문제는 저 아까 인유한 위원장이 지난해 희생과 헌신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예. 당을 위해서 희생하려면은 이런 데 출마하는 게 맞죠.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또 각 개인으로 돌아오면은 당선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출마했다가 떨어지면 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거니까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마 그런 점에서 인유한 위원장은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지역구 출마까지는 그러니까 비례대표 출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담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당선권 내에 들면은 이제 국회 지지할 수 있는 거라서 아마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데 글쎄요 국민의힘에서 이제 비례대표 쪽으로 이제 돌릴지 인유한 위원장을 아니면 끝까지 지역구 출마를 이제 재촉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유한 위원장은 현재 지역구 출마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예, 아직까지는 본인은 뭐 이번 총선 지난번에 혁신위원장 할 때 이미 마음을 내려놨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 지금 공천 작업 중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뇌관이라고 합니다. 이거 잘못 건드리면 터지는 게 뇌관이죠. 잘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양지 교통정리. 이른바 영남권, 강남권 지금 서로들 나간다고 하잖아요. 특히 영남 같은 경우는 뭐 지금 4점 몇 대 1, 뭐 지금 평균 4명, 5명씩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또 중진들 물갈이 지금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왜 내가 나가야 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막상 공천 발표되면 자 이분들이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잡음도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저런 얘기가 세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중에서도 어떤 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 그 세 가지 내관은요 이미 다 제거됐다 봐요. 그래요? 이미 내관이 다 제거됐다 봐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양지 교통정리 있잖아요. 예. 이분은 이제 그 이원모 비서관이 강남 어리 있지요. 거기 박진 장관과 그게 논란이 됐어요. 근데 이원모
비서관이 당에 일임하겠다. 당이 맡겨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충 정리된 거고 영남은 이제 예선이 본선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은 거지 뭐 그게 양지만 찾아간 건 아니에요. 따라서 저는 양지 교통정리도 상당 부분 이미 내관이 제거됐고요. 그다음에 중진 불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여러 중진들이 험지로 가겠다. 이게 진정한 선당우사고 더 나아가면 이게 선민우사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서병수 부산시장, 그다음에 김태호 전 경남지사, 그다음에 오늘 조혜진 의원 전부 이게 당이 명하면 내가 이게 지옥이라도 험지라도 가겠다. 이런 희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중진불가리도 상당 부분이 해소가 된 거고요. 무엇보다 이제 자범은요 이미 한동훈 위원장이 원칙과 시스템에 따라서 이제 공천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게 크게 반발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제 원래 걱정하던 세 가지 내관은 이미 제거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최 교수님, 시창인 교수님. 근데 자, 양지의 교통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양지의 영남 지역에 대통령실 출신, 검사 출신들이 많이 몰려 있다. 아마 민주당은 세고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중진들이 그러면 가만히 있겠느냐? 그러면은 잡음이 생기고 이 부분은 아직 이제 답안지는 안 나왔어요. 우리 저기 서정욱 변호사께서 아주 이제 국민의힘에 낙관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 내관이 전혀 제거되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오늘부터 이제 공천 면접이 들어갔고 닷새 동안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까 서병수, 뭐 김태호, 조혜진 의원 얘기 나왔습니다만 그분들이 이 사실 뭐 이제 험지 출마하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다른 중진들은 아직 그렇지 않거든요. 또 하나 문제가 지금 우리 앵커 말씀처럼 그 서병수, 김태호, 조혜진 의원의 지역구에 이제 어떤 인사가 들어가냐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대통령실이나 내각에 있던 분이라든지 또 대통령 친윤으로 분류되는 그러한 분이 들어간다면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져요. 험지 출마하는 게 이분들, 서병수, 김태호, 조혜진 이런 사람들이 험지 출마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뭐 중진 불가리나 이런 것들은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야가 어쨌든 어느 선거 때나 부딪히는 문제거든요. 자범처 결국은 친윤과 비윤의 갈등 그리고 특히 또 하나 문제가 요즘 좀 잦아드는 얘기인데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이제 지난번에 잠깐 이제 갈등이 있었다가 봉합이 됐어요. 별 문제 없이 지나가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이런 것과 더불어가지고 이제 대통령실의 이제 측근들의 공천 문제와 검사 출신들 특히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같이 대통령실과의 관계 이런 수직적 당정 관계와 같이 맞물리면 이제 또 이제 갈등이 재현될 수 있죠. 그래서 아직은 내관이 완전히 제거됐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민주당 쪽입니다. 자, 이번 총선에서 또 다른 변수가 될지도 모르는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조국 전 장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총선 출마 행보는 오히려 더욱 과감해지는 모습입니다.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뭐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우리 종이 한 장 줘야 되는데 아까 아니 줘요. 많이 좋았네요. 적당 한 말씀 하시면 들어가십니다. 적당 무슨 나중에 또 하고 놀 때.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하세요. 예.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인데 시민 여러분의 그런 성원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또 살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문 전 대통령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이번에도 문 전 대통령 조국 전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고 합니다. 조 전 장관에 따르면요. 문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함께 정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당을 창당하는 불가피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비롯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민주당의 부족한 부분도 채워내며 민주당과 야권 전체가 더 크게 승리하고 더 많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길 기대한다 이렇게 격려했다고 하는데요.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어제 바로 그날 문 전 대통령이 대체 어떤 생각을 조국 전 장관에게 갖고 있을까? 진심이 무엇일까라는 걸 조금은 의심해 볼 수도 있는 장면이 있었대요. 무슨 일이냐? 조국 전 장관을 만나기 전에 저 장면 전에 무슨 책 추천을 했는데
누구 책을 추천했느냐? 바로 공지영 작가의 책이에요. 공지영 작가가 누굽니까? 그 전에 뭐 조국 전 장관 지지자였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하고 나섰어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을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던,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나름의 애국이라고 희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오가 드러났을 때 그가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말했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2심 판결 유죄까지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잘못했다는 말 안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공지영 작가도 엄청나게 실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지영도 돌아섰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공지영 작가가 쓴 책의 추천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다 이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국 전 장관을 만나기 전에 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공지영 작가의 신간 제목이 너는 다시 외로워질 것이다. 이 책을 소개하면서 독자로서 작가의 귀환을 환영하는 마음과 그의 외로움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책을 추천한다고 이제 글을 썼는데요. 그러면서 작가의 치열함 때문에 세상과 불화하고 공격을 받았다면서 진실은 외로운 법이라면서 외로움 때문에 치열한 작가 정신이 무뎌지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썼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공 작가는 조 전 장관을 지지했다가 철회를 하기도 했고 지금 하필 이 추천한 책의 제목이 너는 다시 외로워질 것이다. 너는 다시 외로워질 것이다. 정치권에서 좀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너는 다시 외로워질 것이다. 물론 이 책과 조국 전 장관이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장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굳이 뭐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저 역시도 공지영 작가를 상당히 좋아하는 팬의 한 사람으로서 공지영 작가가 상당한 뭐 사회적 여러 가지 불화를 겪고 다시 작가로서의 제자리에 돌아온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저 역시도 박수를 보내고 싶은 생각이거든요. 아마 문 전 대통령의 생각도 아마 그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만약에 지금 이 공지영 작가의 이 책에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을 자신이 지지했다가 돌아섰던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이 책을 만약에 문 전 대통령이 추천했다고 한다면 그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아마 이제 공지영 작가를 사랑했던 한 독자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작가의 자리로 오롯이 돌아온 부분에 대한 부분을 평가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조국 전 장관이 한참 논란이 됐을 때 그때 이 진보 세력이 갈라집니다. 그때 갈라졌던 대표적인 사람이 공지영. 공지영은 조국을 끝까지 옹호를 했어요. 그때만 해도. 그때 갈라져서 나온 사람이 이른바 진보에서 뛰쳐나온 사람들이 진보의 어떤 그런 이중적인 면을 욕하면서 뛰쳐나왔던 분들이 바로 진중권 교수라든가 지금 뭐 비대위원 가 있는 뭐 이런 분들도 지금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때 사실 진영이 갈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공지영도 돌아섰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시점에 조국 전 장관은 본인의 구체적인 출마 계획을 아마 오늘 밝힐 것 같다고 합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되고 임명되었을 때 저의 역할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습니다. 어떠한 난관도 꺼리지 않고 걸어갈 생각입니다. 불쏘시개가 돼서 제가 하얗게 타더라도 걸어가겠습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님, 조국 전 장관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자꾸 이게 뭐 길 없는 길, 자꾸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데 저는 조 장관에게 옳은 길을 가시오. 바른 길을 좀 가시라고. 근데 길이 있는데도 계속 이제 불법, 편법, 탈법, 길이 아닌 곳만 다니더니 또 이게 새 길을 내겠다 이게 말이 되는가 이렇게 비판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거는 아마 이제 통합위성정당인 민주당 있잖아요. 여기는 안 끼워줄 걸로 봐요. 그래요? 송영길 당이나 조국 신당은 왜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안 끼워주면 아마 옛날에 열린 민주당처럼 독자적으로 비례 전문당을 창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하고요. 그럼 누구랑? 저는 최강욱? 아니 최강욱은 이게 피선거글이 없죠. 그렇죠. 본인도 이게 4, 5개월 뒤면 대법원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높다 봅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국회의원 해봤자 아마 역대 기네스 북의 최고 짧은 기간 국회의원 하다가 이게 배지에 날아나거든요. 아마 이제
조민 아들이 딸 있잖아요. 예. 조민을 이제 1번 아니면 이제 탁현민 있잖아요. 이런 분들 영입해서 뭐 그건 개인적인 거예요. 예. 따님이 지금 출마하겠다는 얘기는 없어요. 예.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궁금한 거는 예.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누굴 찍을까? 바로 이제 이재명 위성정당, 그다음에 조국신당, 예. 그다음에 이낙연도 총리했죠. 그 개혁신당도 있잖아. 예. 지역구는 김두관 후보 찍겠죠. 예. 근데 비례는 누구 찍을까? 아. 이걸 제가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예. 결국 조국신당 찍지 않을까? 민주당의 위성정당, 안 그다음에 찍고. 이낙연의 개혁신당, 그리고 조국의 또 다른 정당인데 조국신당을 찍을 것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이재명 대표하고는 이게 물과 기름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는 이준석과 손을 잡았죠. 그렇다면 이게 저는 순수한 친문, 정당은 조국신당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예. 뭐 그거는 개인적인 생각이십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투표권은 비밀 투표예요. 네, 누가 찍는지는 아무도 모를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국 전 장관의 오늘 앉아 이 부산에서의 그 본인의 아마 정치 행보에 대한 입장을 밝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총선 출사표로 바라보는데요. 저는 거의 뭐 대선 출사표를 던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지금 하얗게 타더라도 끝까지 가겠다는 이야기는요. 이번 총선에서 뭐 어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자신은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 예를 들면 검찰 독재 정권을 그러니까 반드시 끝장내겠다. 나름대로 또 민주 그 개혁을 완성시키겠다는 것을 갖다가 향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돌파해서 끝까지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오늘 지금 장소가요, 부산이에요. 부산은 어디서 하느냐면 부산 민주공원이거든요. 민주공원은 부마 항쟁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이 정치적인 여러 가지 자신의 출사표를 던지는 곳이 어제 김해 갔다가 양산 갔다가 오늘 부산이잖아요. 예. 이 자신이 정치적 기반을 부산에서 두겠다는 이야기를 PK에 두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하. 사실 진보 진영의 입장에서 보면 이 지금 PK 진영에서 놓은 분들이 사실 성광 케이스가 노무현, 문재인 두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호남 지역은 진보의 표밭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영남에서 어떤 그 득표를 갖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이 지역적으로 내가 태어난 고향도 부산이지만 내가 이 지역에 정치적 기반을 두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구 예. 출마도 가능하다는 얘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부산 쪽으로 이 지역 출마도 전혀 배제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는 해봤어요. 해봤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 총선만 겨냥한 정치 행보는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조국은 어떤 선택을 할까? 지금 많은 정치 평론가들께서 아마 어떻게 맞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몰라요. 진짜. 어디로 갈지 어떤 발표를 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전 뭐 조국 전 장관이 어떻게 갈지 전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당위적인 측면을 좀 말씀드릴게요. 조국 전 장관이 지금 2심에서도 실형이 나왔다고요. 예. 자녀 입시 비리 의혹 그리고 감찰 무마 의혹 그리고 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에 조국 사태 기억하시잖아요. 그때 문재인 정권이 민주화 이후에 가장 대개 10년 주기로 정권이 교체돼 왔는데 5년 만에 처음 뺏긴 정권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 시발이 저는 결국 조국 전 장관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 예. 근데 이제 와서 또 지금 2심 판결 나오고 난 다음에 조국 신당 얘기하면서 말이죠. 무슨 명분을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검찰 개혁과 검찰 독재 정권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물론 이제 대법원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뭐 여전히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겠습니다만 최소한도 저는 정치는 말이죠. 일반인들의 상식에 기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이 법률적으로 이런 그 유무죄를 다 떠나서 말이죠. 예. 과연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말할 명분이 있는 것인지. 물론 이 조국 전 장관 지지한 분들 많이 있어요. 팬덤 정치인의 하나라고 본다면 전 조국 전 장관이 이게 지금 민주당 이른바 진보 진영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게 아니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진보 진영이 갈라졌다고. 저도 사실 그전엔 굉장히 민주당을 지지를 많이 하다가 개인적으로 조국 사태 이후로 과연 민주당이 정말 진보 진영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 회의가 많이 들었던 게 사실이에요. 개인적으로도. 근데 지금 이제 와서 또다시 이렇게 2심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출마한다? 그리고 또 무슨 검찰 독재, 검찰의 개혁을 완수한다? 이게 과연 일반 정치적으로 중도층을 떠나서 일반 국민 일반으로 볼 때 과연 이게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전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네.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조국은 본인의 옳다고 끝까지 주장을 합니다만 조국 때문에 진보에서 떨어져 나간 진보에서 뛰쳐나온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김경률 회계사도 대표적인 분이에요.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 하고 있습니다만 김경률 회계사 그전까지 참여연대에서 보수 진영을 견제하던 분입니다.
진중권 교수 동양대 그 학교가 하필이면 또 동양대여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표적인 진보 학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진보라고 안 해요. 진보를 오히려 욕하고 싶습니다. 진보의 몰락이라는 책까지 썼습니다. 자, 조국이 또 출마를 한다면 최 교수님처럼 또 실망하는 진영이 오히려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중도층들은 이탈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중도층들이 이제 과연 이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어느 쪽을 지지할까를 보다가 물론 제3지당을 지지할 수 있겠죠. 개혁신당 쪽을. 근데 조국 신당이 생기고 이렇게 된다면요. 그래도 마음을 민주당이 개혁을 하고 진보 진영의 어떤 아젠다를 다시 내세운다면 그런 전제하에 민주당이 표를 줄여야 했던 분들도 진보 진영의 이 조국 전장관이 또 이렇게 나온 말이죠. 조국 양을 그걸 못 걷는 결과가 될 겁니다, 아마 그게. 민주당으로서. 그래서 저는 이거는 민주당의 선거 전략으로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 규범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건 썩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인천 계양을 출마를 공식화한 이재명 대표를 압박해오는 사람이 요즘 또 뉴스에 자주 나와요. 이분 글쎄요, 재판만 받고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진짜 정치한대요.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진상, 김용도 책임 없고 이재명도 책임 없다 그러면 도대체 책임은 저 혼자가 건지 이 사업이 그냥 저 혼자 이루어진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나를 갖다 덮어 씌우려고 아예 작정을 한 사람들한테 내가 덮어 씌워줄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대로 가는 거죠. 지금은. 자, 유동규 전 본부장이에요. 근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혼자 출마하는 게 아니라 여기 등장하는 분이 있어요. 전광훈 목사가 주축으로 있는 자유통일당에 입당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양을 도전도 공식화했습니다. 유동규의 등장, 인천 계양에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많은 분들이 봤을 때는 고래 싸움에 그러니까 지금 등이 터지는 새우격이다. 그 아마 유동규 전 본부장을 볼 가능성이 높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고래 싸움을 조금 뒤흔들 수 있는 새우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뭐 이 세 명이 그러니까 원희룡 전 장관까지 붙으면 3자 대결 구도인데 3자 대결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뭐 이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지형이나 여건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의 무난한 승리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긴다 하더라도 상처뿐인 영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대장동 일타 강사 이 원희룡 전 장관 그리고 대장동의 그 핵심인 유동규 전 법무장이 계속적으로 대장동 비리를 갖고 공격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이긴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한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 입장에서도 결코 유동규 전 법무장의 이 지금 그 가세가 바람직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무엇보다도 본인 입장에는 아주 엄중하게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1대1 딱 맞짱 구도를 가는데 이 지금 유동규 씨가 들어옴으로써 정치가 약간 조금 우습게 보이는 희야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판표가 분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쨌든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 선거에 들어옴으로써 상당히 판세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파장은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 원희룡이 0.5% 박빙, 뭐 대선은 0.1%, 뭐 0.075, 뭐 이런 식으로 갔었잖아요. 아주 박빙의 승부를 보였을 때 유동규가 등장하는 게 이재명에게 도움이 될까, 원희룡에게 도움이 될까? 누구에게 도움이 오히려 누구의 발목을 잡는 걸까?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아마 근데 마지막에 제가 알기로요. 원희룡 지지 선언하면서 사퇴할 걸로 봐요. 결국 이제 반 이재명 표가 단합이 돼야 돼요. 역시 한 두 발 앞서 가시는 논평입니다. 네. 제가 여러 군데 물어봤어요. 아마 마지막에는 원희룡 손을 들어주면서 사퇴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차재훈 교수님이 뭐 이재명 대표가 무난한 승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달리 봅니다. 그 현수막 보면 원 동그라미 그려놨죠. 그다음에 희자가 있고 그다음에 용의 그림이 있잖아요. 이번 총선 끝나면 원희룡 이름이 바뀔 것 같아. 어떻게요? 희룡이가 아니고 비룡. 원비룡 나르는 용 용이요 주역의 4단계예요. 제일 밑에 물속에 잠용 솟구치면 현용 그다음에 가장 날아오르는 성천하는 이게 비룡입니다. 끝까지 올라가면 항용 유의할 때 항용. 저는 이번에 원희룡 장관이 성천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잡고 대권주자력에 우뚝 서는 진짜 용으로 완전 대권주자 서는 그래서 이제 이름이 원비룡
비룡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물론 개명을 할지 안 할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신데 어찌됐든 이름을 바꿀 만큼 원희룡은 뜰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 분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요. 얼마 전에 장애인 단체 대표와 만났답니다. 카페에서 이제 커피를 시켰겠죠. 커피가 오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제 앞으로 이렇게 커피가 오면 여러 명이 있으면 이렇게 전달하잖아요. 그 장면이 좀 아쉬웠다. 매너까지 표현하는 분도 있는데 뭐 매너인지 아닌지는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먼저 보시죠. 갑자기 또 찾아왔는데 또 갑자기 불러주셔서 아니 갑자기 찾아왔으니까 갑자기 응대해야죠 또. 반갑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겪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차라리 이준석이 낫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대화할 길. 그래야 우리가 대화할 길. 자, 저게 어떤 논란인 거예요? 지금 뭐 커피가 가는데 차례차례 전달하는 게 아니라 본인 앞에서 멈췄네요. 네, 이준석 대표가 자기 커피만 먼저 챙겨들고 이제 구석 자리에 앉은 동료들에게는 음료를 이제 전달 안 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기 때문인데요. 당시 영상은 지난 8일 수서역에서 당 지도부와 시민들에게 귀성 인사를 하고 전장현 대표에게 이제 장애인 이동권 정책 의견서를 전달한 뒤에 카페에서 차담회를 하면서 찍힌 겁니다. 영상을 보시면 착석하고 2분쯤 지나자 이제 주문한 음료가 나옵니다. 이때 양향자 원내대표는 자신의 바로 옆에 있던 이준석 대표 대신에 옆에 분다는데 저기 양행자 의원은 쭉 건네줘요 지금. 네. 이준석 대표한테 먼저 건네고 이제 두 번째 잔을 이 대표에게 건넸는데 이 대표는 그 잔을 그냥 그대로 잡기만 하고 한 모금 마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는 동안 양 원내대표는 나머지 커피를 이제 차례차례 옆으로 전달을 했는데요. 이제 커피를 전달하는 동안 이 대표는 박 대표와 이제 대화를 할 뿐 양 원내대표를 거들지 않아서 이제 논란이 생긴 겁니다. 이 영상이 퍼지자 이 대표를 향해 사회생활 안 해봤냐, 구석 자리부터 돌리는 게 기본이다 이런 비판도 일었는데요. 옹호하는 목소리로 는 다른 사람이 일을 하고 있으니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 논란이 왜 논란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 같은 경우 사실 오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남기는 편이긴 해요. 그렇긴 한데 얘기하다가 정신 팔리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놓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왜 저런 평가를 듣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동안에 여러 행동들에서 저런 이미지를 많이 축적해 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문제 안 될 수 있지만 만약에 다른 사람이 한 번 정도 그런 걸 누가 지금 문제 삼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논란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저 이제 화면 이런 것들을 계기로 스스로 이제 약간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행태나 이런 걸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저걸 그렇게 문제 삼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왜 언론이 저 장면을 주목하는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미국도 지금 대선 지금 치열합니다. 근데 이번에 또 바이든과 트럼프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한 가수가 등장을 합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가수 한 명이 이번 대선에 변수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이분이 어떤 가수냐? 가는 곳마다 표가 매진이 되고 매출로 1년에 공연 매출로 표 팔아서 번 돈이 1조 원이 넘는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이 가수가 미국 대선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슈퍼볼 관중석에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등장했습니다. 남자친구를 열광적으로 응원하는 모습은 경기만큼이나 화제를 모았습니다. And so then together it just becomes a power couple and people are enamored with it. 막강한 영향력을 의식한 듯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기 직전 노골적으로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스위프트가 바이든을 지지함으로써 아주 많은 돈을 벌게 해준 남자와의 신뢰를 저버릴 리 없다고 한 겁니다. 대통령 재임 시절 스트리밍 저작권료 관련 법안에 서명했던 일을 느닷없이 언급한 건데 스위프트가 지난 대선 때처럼 바이든을 지지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일 말폭탄을 쏟고 있는 트럼프는 방위비를 안 내는 나토 회원국에는 러시아의 공격을 부추기겠다고도 해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No, I would not protect you. In fact, I would encourage them to do whatever the hell they want. 바이든 대통령 측도 편치 않습니다. 기억력을 문제 삼은 특검 보고서가 발표된 뒤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 10명 중 9명 가까이 바이든의 나이가 너무 많다고 걱정했습니다. Not being able to communicate and not being able to know what he's talking about sometimes. 질 바이든 여사까지 특검 보고서는 정치적 공격이라고 맞섰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자, 이번 설 연휴도 고향 다녀오신 분들 많죠. 갈 때나 올 때나 고속도로 얼마나 막힙니까? 그런데 누구는 뭐 그 길 몰라서 안 갑니까? 이 길로 나만 먼저 가겠다는 얌체 운전자의 사연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10일 설 당일이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방에서 지금 보이시나요? 저 검은색 승용차가 보시면 버스 전용 차로로 달리고 있어요. 그렇네. 파란선 안에 있네. 네, 경찰차가 순찰차가 발견하고 사이렌 울리면서 멈추라고 하지만 그냥 무시하고 오히려 속도를 높여서 무려 200km 넘게, 200km 넘게 지금 보이시죠? 와. 다른 차보다 무지하게 빠르게 저렇게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쓰세요 했더니 더 빨리 가요. 나중에 최고 속도 200km? 아니 그럼 저걸 어떻게 잡아요? 네, 순찰차가요. 사실 저 차를 왜 못 따라가겠어요. 하지만 다른 차와의 어떤 끼칠 영향, 사고 위험 생각해서 결국은 놓쳤고 이 차는 추격을 피해서 국도로 빠져나갔어요. 그때 보이시나요? 경기 남부경찰대 항공 헬기가 저렇게 딱 나왔어요. 땅에서는 순찰차가 못 봐도 하늘에서는 다 보이잖아요. 뛰는 X위에 나는 경찰.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아주 끈질긴 추격 끝에 이 순찰 차량에게 길잡이 역할을 해줬어요. 그래서 결국 이 버스 전용차로 달리던 저 도주 차량 20km 가서 뭐 그렇게 멀리 간 것도 아닙니다. 딱 덜미 잡혔습니다. 저 차량 대체 누가 타고 있었길래 200km나 간 거예요? 200km. 버스 전용차로 위반 절대는 해서 안 되겠죠. 이렇게 전용차로 위반하게 되면 범칙금도 부과되고 벌점도 부과되지만 단순히 전용차로 위반 때문에 이렇게 달린다. 좀 의아스럽잖아요. 그렇죠. 알고 보니 이 차량 안에는요. 베트남 국적의 20대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운전자를 포함해서 2명은 지금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다고 합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신분 노출을 우려해서 이런 범죄에 저지른 것 같은데요. 지금 무면허 운전입니다. 무면허에 200km? 그렇죠.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면허를 딸 수 없겠죠. 이렇게 무면허 운전 혐의와 지금 이렇게 경찰과 추격전을 벌였잖아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더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 특수 공무집행 방해도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불법 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출국 명령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픈 아내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는 그 가수의 얘기입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마주 앉은 당신은 울어도 대답 없이 고개 숙인 옥경이 꽃처럼 자, 지금 태진아 씨의 노래 지금 앞서 부른 게 이제 옥경이라는 노래였고요. 이 노래는 그 옥경 씨를 위해서 새롭게 만들었던 노래입니다. 아내를 생각하면서. 옥경이가 지금 투병 생활이 공개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TV조선의 예능 조선의 사랑꾼을 통해서 태진아 씨와 그의 아내 이옥형 씨의 그 투병 모습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태진아 씨는 처음 아내의 치매 사실을 알게 된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5년 전부터 자꾸 똑같은 거를 물어보기도 하고 집에서 화장실만 다녀와도 당신은 어디 다녀왔냐고 묻게 되면서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병원에 예약을 해서 진찰을 받아봤더니 치매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런 속상한 마음을 전했는데요.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지극정성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내와 함께 진료를 받는 그런 모습도 공개가 되었는데 태진아 씨는 의사에게 자꾸 울기도 하고 집에 가자고도 하고 이런 이 옥형 씨의 이 투병 생활을 공개하면서 지극한 사랑과 함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 치매 가족 중에 한 번 치매에 걸리시면 그 간병하는 분들은 얼마나 힘든지 아실 겁니다. 그런데 벌써 5년째 간호 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태진아 씨 얘기예요. 내가 늘 곁에서 손을 잡아줘야 된다. 왜냐하면 아내가 내가 너무 어려울 때 내게 손을 내밀어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손을 잡아줘야 하고 치매라는 거 언제 갑자기 딱 또 기억을 나를 이렇게 알아보다가 또 잊을 수 있는데 제발 천천히 나를 잊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는데 태진아 씨 사실 이래야 돼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로 어려웠냐면 이 1980년대 초반에 태진아 씨가 좋지 않은 일로 쫓기던 미국에 갔어요. 근데 1981년에 이 아내 이옥형 씨, 미래 아내죠. 이옥형이라는 여자를 보고 너무 첫눈에 반해서 구애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이옥형 씨가 아니에요 하고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태진아 씨가 모친상을 당한 겁니다. 아이고. 그걸 이제 막 소식을 듣고 괴로워하는 태진아 씨를 보면서 결국 그 구애를 받아줬고 예. 그래서 결혼하게 되는데 결혼할 때 태진아 씨 전 재산이 15만 원이었다고 그래요. 그럼 뭐 15만 원? 15만 원, 방 한 칸도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내 이옥형 씨가 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던 단칸방에서 셋이서 신혼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랑 모시고? 네. 그러고 또 아내가 이거 좀 한국 가서 노래해봐. 당신은 노래해야 돼. 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옥형을 처음에 사실 이 태진아 씨도 아내 이름이 옥경인 줄 알았다 그래요. 그래서 노래 제목을 옥경이로 해서 불렀는데 이게 또 공전의 히트를 쳤잖아요. 예. 태진아 정말 씨가 알 은인이 겁니다. 있네, 은인. 네, 옥형 씨가 없었으면 오늘의 태진아 씨가 없었으니까 지금 그 은혜를 갚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화장실 갔다 왔는데 자기 어디 갔다 왔어? 화장실. 자꾸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이렇게 병까지. 아픈 아내를 생각하면 그 고마웠던 아내가 지금 아픈 내 앞에서 아픈 모습을 생각하면 태진아 씨는 이 모습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긴 세월 동안 미안하고 힘들어도 말도 못하고 당신은 언제나 눈물을 여보 사랑해 나는 당신밖에 없어 세상에. 자, 태진아 씨가 아내에게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인을 가장 천천히 잊는 것이라고 해요. 그 마음이 저는 느껴지고요. 그 주변 분들이 이 이제 두 분의 투병 생활을 좀 지켜보신 분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태진아 씨가 정말 옆에 딱 붙어서 굉장히 극진하게 간호하고 있고 굉장히 여러 곳을 좋은 거 지금 봐야 돼 하면서 모시고 다닌다고 해요. 그 어떤 노력으로 태진아 씨 아내분 이옥형 씨가 좀 더 오랫동안 남편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구대표팀이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탈락했죠. 그 이후에 클린스만 감독을 향한 여론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클린스만 감독이 이 어떤 행보를 보였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누가 이런 글을 사진을 올렸대요? 지금 뭐라고 지금 올린 겁니까? 네, 지금 가게 현수막이 등장했는데요. 이 해당 가게는요, 상표 등록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상호를 변경하게 됐다고 합니다. 예. 상호 변경하게 되면은 이제 알려야 되잖아요. 뭐가 바뀌고 안 바뀌는지. 그렇죠. 바뀐 건 산업뿐이고 이제 바뀌지 않는 것 해서 현수막에 걸려 있는데 아하. 뭐 주방, 이모, 집게, 테이블, 쓰레기통 사장 거기에 더해서요.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까지도 바뀌지 않는 것에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 그 이름 바꿨어요. 가게 이름. 하지만 뭐 가위라든가 의자, 테이블 이런 거 쓰레기 이런 거 안 바뀌어요. 클린스만 감독도 안 바뀌네. 그 얘기를 한 거군요. 그렇죠.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요. 재밌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요. 아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애초에 전술이 없었다. 이런 비판까지 가세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여론을 보여준 좀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네요. 근데 이거 하나만 따져보죠.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하자는 뭐 지금 뭐 국민청원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클린스만을 경질하려고 하면 그 계약 조건상 또 그게
쉽지만은 않다고 그래요. 그렇죠. 계약서에는 상당히 자세한 부분이 담길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한국 거주 조건 지키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예. 실제로 지금 이번 주에 전력 강화 위원회 열어서 아시안컵에 대한 분석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미 또 미국으로 출국을 해버린 상황이거든요. 어허. 그런데 이 계약서에 과연 한국 거주 조건이 어느 정도로 담겨 있는지, 담겨 있다고 해도 한 달에 며칠 동안 거주한다는 걸 내용으로 하는지 아니면 총 계약 기간 동안 얼마간을 한국에 거주한다는 걸 내용으로 하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지금 클리스만 감독이 실제로 한국 거주 조건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고요. 이런 거주 조건이 들어가 있는지도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결국 계약서 확인이 필요하고 북중미 월드컵 2026년에 열릴 예정인데 지금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언제까지가 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2026년 북중미 월드컵까지가 결승전까지가 지금 임기로 나와 있거든요. 2년 5개월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덜커덕 계약을 했으니까 지금 만약에 경기를 한다면 1년에 뭐 20몇 억씩 하는 연봉을 다 그냥 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계약 주권이 중요한데 현 상황이 과연 계약을 우리가 해지할 수 있는 사유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좀 빠른 결정이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대한민국 잘 보이셨습니까? 오늘 하루 당신의 대한민국 신통방통이 늘 응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